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28살의 독신남. 얼마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막 건너왔다. 시기상으로 해외 발령은 나한테 최적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유는 전 여친이 된 왕재숙에게 차이고 난 직후였기 때문. 왕재숙과는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4살 연하여서 그랬는지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밖에 없었다. 왕재숙은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만 몇 번 연속으로 해도 여자들도 있었어?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며 과잉 반응을 보였다. 불안해하는 왕재숙을 빨리 안심시켜주기 위해 사귄 지 1년 된 날을 기념해서 프로포즈를 결심, 반지를 고르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기념일을 맞이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이미 기분이 한껏 업된 상태로 나타난 왕재숙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우와 대박, 나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태어나서 처음 와봐 라며 좋아하는 왕재숙. 그 모습을 보며 긴장이 누그러졌다. 코스 요리를 먹고 난 후 가볍게 와인을 마시다가 이때다 싶어서 왕재숙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눈을 보며 말했는데 왕재숙은 진심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어떻게 정해. 생각할 시간 조금만 줘 라고 했다. 재숙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나로서는 혼자서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프로포즈에 대한 왕재숙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이 됐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려도 왕재숙은 아무 답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긴 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 얘기가 흘러나왔다. 적임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었고 자녀 입시며 교육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해외 발령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면서 독신인 내가 가줬으면 한단 말을 들었다. 난데없이 해외 근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2년 후에 국내 복귀를 약속받고 얼떨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프로포즈 대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왕재숙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는 말을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다시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한 나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타이밍을 노렸다. 이번에도 코스 요리를 먹은 후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타이밍에 실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내려왔는데 나랑 같이 미국에 가지 않을래? 라고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자 왕재숙 입에서 싫어 라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나도 모르게 아니 왜? 라고 다시 물었고 그거야 진지한하고는 그런 사이로 만난 게 아니니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야 라며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어장관리했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니.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멘붕이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에게 왕재숙은 착각도 너무 심하면 호러가 되네. 그만 끝내자 라고 하길래 좋아 알았어. 그럼 지난번에 줬던 반지 돌려줘 라고 하자 이번엔 왕재숙이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 반지는 나한테 준 건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왕재숙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감이 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팔았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재숙은 그럼 어쩔 건데? 네가 준 거잖아. 그걸 팔든 말든 그건 내 자유지. 너랑은 그냥 엔조이한 거야 라며 정색을 했다. 완전히 학을 뗀 나는 충격이 너무 커서 대꾸할 말도 못 찾고 계산을 한 후 혼자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리고 왕재숙은 내 라인을 차단했고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됐다.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한동안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던 나는 최악의 상태로 혼자 외롭게 미국 행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시련의 나날이었고 왕재숙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니 결혼 전에 왕재숙의 막대먹은 실체를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마음에 입었던 상처도 아물어갔고
일에만 전념, 실적도 올리고 좋은 평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혼자 있는 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셋이서 밥을 먹기로 하고 동료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금발머리, 하얀 피부의 여성이 내가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그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안나는 할머니가 한국분이고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동료는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게 외로워 보였다며 안나를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는 둘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안나는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보다 2살 어리지만 왕재숙과는 달리 야무지면서 기가 세고 주관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긴장을 놓아서 그런지 부드러운 여자로 변하기도 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모습에 끌리기 시작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안나가 특별한 존재로 변해갔다. 미국에서 지낸 2년간 나는 안나와 아무 장애물 없이 사랑을 키워갔다. 안나와의 행복한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고 귀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왕재숙한테 차였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안나한테 프로포즈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자기 일에 강한 긍지를 갖고 있는 안나가 나를 따라서 한국에 오는 모습도 상상되지 않았다.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귀국이 임박해진 시점에 겨우 마음을 굳혔고 안나에게 프로포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가 근사한 곳에 가서 디너를 하자고 했고 식사 중에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나도 한국에 데리고 가 라고 돌직구를. 안나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안나는 여유있게 웃으며 우리 완전히 바뀐 거 알지? 라고 했다. 해외 근무가 끝나기 직전 약혼식을 마친 후 안나와 함께 귀국했다. 공항에 도착한 안나는 너무 오래간만이야.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공항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왕재숙은 자기 회사 사람한테 오늘 이 시간쯤 귀국한다는 말 들었어.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라고 하더니 옆에 앉아있는 안나를 째려봤다.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너 뭐 되니? 이쪽은 내 약혼자야. 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 라고 하자 뭐? 저 금발미녀가 네 약혼자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나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랑 결혼해줘. 결혼할 거지? 라고 하길래 싫어. 라고 즉답. 바로 거절한 후 계속 이럴 거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왕재숙은 현타가 왔는지 뛰다시피 시야에서 사라졌다. 들은 바에 의하면 왕재숙은 나 대신 선택했던 놈한테 단단히 사기를 당했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버림받았다고 한다. 그 지경이 되자 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걸 후회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왕재숙한테 차단당한 후 나도 차단했기 때문에 절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왕재숙은 내가 귀국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내가 왕재숙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후 왕재숙은 매일같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러다 우리 집을 알아냈고 타깃을 안나로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집 우편함에 이상한 벌레를 넣으려는 걸 발견한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왕재숙은 경찰에서 우리 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엄중 경고를 들은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왕재숙은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를 커플앱을 통해 찾아 나섰고 닥치는 대로 남자들을 만난 결과 또 남자한테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는 강제로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지만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전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자업자득이란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지만 말이다. 한편 나는 안나와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안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매일매일 나를 감동시킨다. 그때 만약 왕재숙한테 차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때 결혼하기 싫다고 나를 찾은 것에 대해 무한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나. 남편 왕재수, 갓 돌이 지난 딸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지금은 아이를 돌보며 육아 휴직 중이지만 좀 있으면 치과 위생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 생각만 하면 한 가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건 남편이 육아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아이 육아를 100%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고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오는 동안 뭐 하나 한 게 없었다. 잠깐 마트 갔다 올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해도 애 울면 어쩌라고, 그냥 데리고 가, 네가 엄마잖아 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아이한테 손도 대려고 하질 않았다. 만약 계속 이런 상태라면 복직한 후에는 나 혼자 남편 시중, 아이 돌봄, 집안일, 직장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 생각만 하면 걱정과 한숨이 멈추질 않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육아, 집안일 거드는 척도 안 했으면서 자기 일까지 나한테 지시하는 남편. 그런 주제에 밖에 나가면 입만 살아서 사람들한테 나를 마누라가 워낙 굼떠서 내가 점점 육아 파파가 되어간다니까 라면서 허풍을 떨고 다녔다. 좋은 아빠인 척 떠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올리려고 기를 쓰지만 집에서는 비호감 그 자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장님 댁에서 하는 홈파티에 초대받았다면서 나하고 딸아이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은 잘 들어.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만 맞추면 돼. 쓸데없는 말 절대 금지. 명심해. 라며 주의를 줬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따라갔다. 사장님 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집에서 하는 딴판으로 나와 딸아이를 살뜰하게 챙겼다. 짐 내가 들게. 거기 두턱 조심하고. 라면서 자상 떠는 남편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정말 사랑꾼 맞으시네요 라고 했다. 우리 말고도 남편 상사 가족이 2팀 정도 더 초대받았는데 다들 연세가 있어서 육아 전쟁은 졸업한 상태라고 하셨다. 부인들은 딸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서로 안아주려고 했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식사 준비할 시간이 돼서 나는 사모님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겼다.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울어? 라면서 급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가 달려가서 안아주자 딸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남편은 짜증나는 얼굴을 냈다. 내가 아기띠로 딸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다시 오자 사모님이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지 그래? 이런 날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니 딸아이를 남편한테 직접 안고 가셨다. 그때 마침 남편은 사장님, 상사분들한테 큰 소리로 와이프가 게을러서 집안일 육아를 저한테 다 맡기는 바람에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육아 팝하다 보니 불평 한마디 없이 해달라는 대로 척척 다 하는 편이긴 해요 라고 허풍을 치면서 호감도를 올리려고 발악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 부인이 글쎄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안나씨 일하는 거 보니까 손도 재고 아이도 능숙하게 보는데 뭘? 라고 하자 남편은 걔가 남들이 보는 데선 멀쩡하게 잘해요 라면서 포기했단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조용히 참고 들어주는 일은 고문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남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딸아이도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직 이유식 단계인 딸아이 입에 남편이 닭튀김을 통째로 넣어주려고 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치워. 목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닭튀김을 뺏었더니 너 지금 애 먹을 걸 뺏은 거? 먹은 거에 아주 환장을 했구나. 우리 공주도 닭튀김 먹고 싶지?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이제 겨우 1살짜리한테 닭튀김을 통째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얘는 아직 이유식밖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런 상식도 몰라? 라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쏘아붙였는데 내가 왜 몰라? 장난 좀 친 것 같고 정말 라며 정색을 했다. 우리 둘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 부인이 그만하고 공주도 배고플 텐데 얼른 이유식부터 먹이는 게 어때요? 어디 육아 파파 솜씨 좀 볼까요? 라면서 남편한테 이유식을 먹이라고 채근했다. 이유식을 남편한테 주자 이게 이유식이야? 어떻게 먹이면 되는데? 라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사장님 부인이 평소에 애는 왕재수 씨가 도맡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식 정도는 혼자서도 먹일 수 있어야 말이 되죠? 라면서 온화하게 웃었다. 남편이 딸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자 한 입에 넣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고개를 흔들면서 먹으려고 하질 않았다.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자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울지 말고 얼른 좀 먹어! 라면서 아직 1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윽박질렀다. 그러자 줄곧 온화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이 경로. 갓난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어느 나라 육아법이야? 아까부터 참고 들어줬는데 부인 흉은 찢어지게 보면서 정작 본인은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 내가 보기엔 육아파파의 육자도 어림없어. 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폭풍 설교를 시작하셨다. 사장님이야말로 찐 사랑꾼으로 회사에 정평이 나 있었고 이미 성인이 된 따님이 있는데 딸바보로도 회사에서 유명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편이 자칭 가정적인 육아 파파라고 한 말을 믿고 홈파티에 특별히 초대하신 거였다. 하지만 직접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꿰뚫어본 사장님은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딸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이었다. 사장님이 설교하는 동안 옆에서 있던 사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참지만 말고 이혼도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난?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사실 나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남편이 지금하고 똑같이 군다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미 서류도 준비해둔 상태였다. 사모님의 말을 들은 나는 이혼 결심을 굳히게 됐다. 사장님의 설교가 끝난 후 둘이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린 후 잔뜩 풀이 죽은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네가 쓸데없는 소리해서 사장님 눈 밖에 났잖아. 만에 하나 내가 해고라도 당하면 다 네 탓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격분.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에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딸아이를 안아서 달래면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남편은 나 없으면 뭐 먹고 살려고? 라면서 코웃음을 치길래 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끝나. 휴직 중에도 휴직 수당 없었으면 당신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어. 라고 현실을 일깨워줬다. 남편은 평사원이었고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건 아니었다. 가게에 관한 것도 전부 나한테 맡겨놨었기 때문에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눈치였다. 앞으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매달 지불할 것을 약속받고 만약 체납될 경우 변호사를 써서 고소도 불사할 거라고 엄포를 놓자 그까짓 거 내면 될 거 아니야. 라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다음날 나는 곧바로 서류를 접수시키고 친정으로 향했다.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찾아와서는 부탁이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내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라면서 엉겨붙으려고 했다.
내가 그렇다고 말했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한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 양육비는 최우선으로 입금해. 체납되면 고소할 거야. 라고 하고 미련 터는 남편을 억지로 내보냈다. 남편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애도 잘 볼게. 라면서 가라는데도 안 가고 버텼지만 무시로 일관하자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 후 전 남편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월세가 체납되자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남편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고립무원처지라고 한다. 남편은 돈도 없이 호텔에 투숙했다가 결국 결제를 못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당하고 말았다는데 경찰서에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들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고 거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를 잃어버린 전 남편은 그대로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이 딸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전보다 몇 배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딸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직한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심애는 31살, 현재 파트 근무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사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승진 시험에서 몇 번 낙방한 후 출세는 글렀다고 포기하더니 결혼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 사표를 던지고 집에 온 아내한테 물었다. 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결혼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깝지 않아? 어차피 출세할 가망도 없는데 계속 다니면 뭐해. 적당히 파트 근무하면서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지. 은근 포기가 빠른 성격인 듯 아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다시 한번 아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말았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속옷이 너무 야하지 않아? 집에 온 나는 방 안에 널어둔 아내의 속옷을 보고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고급 란젤이라는 건가? 평소 피부에 자극 없는 소재, 심플한 디자인 중시였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저게 뭐 어때서?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갑자기 왜 저렇게 야해졌지? 남자에게도 직감은 있다. 혹시 딴 남자가 생긴 거 아닐까?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스캔했다. 아내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여자 이름이었다. 툭하면 여자 동창 만났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여자려니 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아니란 걸 바로 알았다. 이건 불륜남이네. 나는 흥신소에 의뢰했다. 아내가 남자 동창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불륜 증거도 손에 넣었다. 그러고 보니까 몇 달 전에 한심해 이 여자 동창회 간다고 나갔었지. 틀림없이 그때 그놈하고 눈이 맞았던 게 분명해. 쉬는 날 오후 나는 마음 잡고 아내를 추궁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꿔서 자기 정당화에 나섰다. 당신은 하위층이고 당신이 지금 불륜남이라고 거품 무는 사람은 상위층이야. 뭐 상위층? 그래, 상위층. 얼씨구, 너 그놈하고 재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안면 몰수 들어가는구나. 너하고 불륜남한테 3천만 원씩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신 연봉에 비하면 엄청 거액이네. 웬만한 사람한테 그 정도는 다 거액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심하단 거야. 그 사람 연봉은 1억이야. 내 것까지 내줘도 남아 돌아. 남아 돈다? 내가 이혼해준다. 어차피 나는 대기업에서 출세가도 달리는 남친하고 결혼해서 상위층 입성할 계획이었으니까. 아내는 바로 이혼으로 내달렸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한심해. 아직 불륜남의 정체를 모르는군. 좋아. 그렇다면 지금이 이혼할 때다. 나는 빠르게 이혼 처리를 마쳤다. 전처의 폭망 인생 시작이기도 했다. 불륜남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된 전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재결합하자는 거였다. 물론 나는 무시했다. 나는 불륜남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변호사를 동반했고 그쪽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넷이서 불륜남에게 청구할 위자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처한테는 위자료로 3천만 원 청구했어요. 저금을 불륜 데이트 비용이니 옷 사는데 다 써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쪽한테도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불륜남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저히 낼 능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리가요. 연봉이 1억이나 되는 엘리트라고 전처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데? 전혀 아닙니다. 실은 지난번 동창회에서 과시욕이 발동해서 그만 다른 애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기 회사 자랑하고 연봉 얘기하면서 으스대는 꼴을 보니까 제가 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 튀어나온 게 거짓말이랄까 과장이랄까 대기업에 다니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임시직이라서 연봉이 4천 될까 말까 하는 처지거든요. 그리고 미혼이라고 속였는데 결혼해서 어린애도 하나.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있어 보이는 게 좋잖아요. 흥신소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체는 파악했었지만 내 예상보다 더한 쓰레기였다. 그러니까 내 전처는 당신이 대기업 임시직에 연봉이 4천인 건 몰랐단 말이네요? 네. 듣고 보니 나보다 연봉이 2천이나 적은데 위자료 3천만 원은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가정도 있고 아이까지 있으면 나는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줬다. 정상을 참작해주긴 했지만 위자료 2천만 원 역시 부담되긴 마찬가지일 거다. 불륜남과 합의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전처였다. 당신도 이제 다 알았지? 엄밀히 말해서 나도 피해자야.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숟가락 얹는 것도 정도지. 뭐래냐? 피해자는 나지. 마누라가 바람났는데. 아니야. 진정한 피해자는 나야. 그 자식이 임시직인 주제에 정사원인 척 잘난 척하면서 쳐놓은 덫에 걸렸다고. 내가 겨우 연봉 4천짜리랑 호텔에 갈 사람으로 보여? 그러세요? 그렇다니까. 연봉이 1억이라고 해서 호텔까지 따라간 거라니까. 하긴 너는 사람을 상위층 하위층 이렇게 나누는 게 특기였잖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디너 먹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조르고. 아니야. 나 지금은 그런 거 1도 안 중요해.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상위층 하위층으로 양분화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이었던 것 같아. 요리는 손요리 따라오는 거 없고. 중요한 건 사랑과 믿음이지. 나는 너한테 사랑도 없고 믿음? 맙소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 그렇게 말하지 마. 나한테는 이제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 왜 그러십니까? 저 같은 하위층은 당신 같은 여성하고 격도 안 맞고 결혼 상대가 아니었어요. 상위층 좋아하시는 분인데 쭉 그렇게 가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집 앞에 두고 가는 우렁각시 놀이까지.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그 정도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변호사를 통해서 주의 환기를 한번 시켰지만 전처는 벽창호나 다름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전처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나 진짜 이제 상위층 하위층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매일 손요리 하는 거 봤지? 나 이제 사랑과 정성 빼면 시체야.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할게. 맛있는 요리는 물론이고. 절대 용서 없고 먹고 싶지 않으니까 요리 그만 가져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생각 안 나? 너 나랑 살면서 집안일 제대로 했어? 내가 뭐라고 하면 누가 가사 도우미도 못 쓰는 형편없는 하위층으로 태어나래? 이러면서 성질 부렸던 게 누구더라?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청소, 빨래, 요리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저 연봉이 네 잘못이라니 그런 말 절대 안 할게. 연봉, 상위층이 어쩌고 그런 말 나 이제 모른다니까? 그럼 잘 됐네. 부모님 댁에서 신세 지면서 파트 근무 잘해서 위자료 성실하게 입금하면 딱이겠네. 누가 봐도 하위층으로 보겠지만 이제 그딴 거 신경 안 쓴다면서? 하위층이라는 단어에 힘을 줘서 말하자 전처는 말 대신 분노의 탄식을 했다. 여전히 상위층 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여전히 연봉 6천짜리 남자야. 네가 원하는 상위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이럴 시간에 다른 남자 찾아봐 라고 전화를 끊었다. 의외로 효과가 있었는지 한동안 전처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 후쯤 다시 반갑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친구 정말 고마웠어. 무슨 소릴까? 당신이 나 같은 하위층의 허접한 남자 말고 상위층 남자 찾아서 떠나라고 나를 놓아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 남자랑 만나는 줄 알아? 얼만데?
자그마치 2억이야, 2억. 초상위층. 당신 연봉 3배라니까? 흥분한 전처가 새 남자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는 꼴을 나는 잠자코 들어줬다.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잣말을 했다. 30 넘은 이혼녀한테 연봉이 2억인 남자가 왜? 겨우 한 달 만에 찾았다고? 그런 남자를 한 번으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는 모양인지 동창회에서 당하더니 이번에도 또 당한 게 분명했다. 그리고 3일도 안 돼서 전처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부탁인데 이번 달 위자료 입금 조금만 미뤄줘. 왜 이러시나? 연봉이 2억인 남친이 있는 분께서 그걸 떠나서 파트 근무에서 받은 월급은 뒀다 뭐하고? 그 나쁜 놈한테 당했어. 연봉이 2억은커녕 직업도 없었어. 데이트할 때마다 나한테 돈 내게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니까? 그렇군. 그 병 어디 가겠어? 너 상위층 찾는 병은 아무래도 불치병 같다. 생각할수록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전처는 사기남을 찾으러 다녔지만 헛수고로 끝난 모양이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흥신소에 의뢰할 돈도 없어서 끝내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 후로도 전처는 꾸준히 이상한 남자들한테 사기를 당했다. 상위층이라 인생 목표가 맹목적인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이아름. 남편 왕진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나가서는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지만 집에서는 덜렁대는 면이 많아서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이유는 내가 큰 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나와 결혼한 남편에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혼자서 살고 계셨다. 시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 나를 대할 때 늘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남편한테는 2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누이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었다. 큰딸은 선아, 둘째는 지아였다. 시누이 가족과는 가끔씩 시댁에서 만나게 되곤 했었는데 솔직히 나는 시누이의 육아 방식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시누이는 작은 딸 지아를 정말 티나게 예뻐했고 큰딸 선아한테는 완전 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관심했다. 시누이는 임신 당시 태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데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알 길이 없으나 둘째 지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다. 지아는 귀로 몇 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잘 따라하는 아이였고 시누이는 천재라면서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큰딸 선아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똑같은 시간 돈 들여서 가르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잘하지도 못할 바에는 돈 버리면서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알았어? 라고 어린아이한테 모질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게 어찌나 슬픈 표정을 짓던지 보고 있는 나까지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누이 가정의 문제이고 내가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외숙모라는 신분으로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다. 서둘러서 시댁에 가자 시아버지와 선아가 같이 있었다. 선아를 보면서 든 생각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몸이 앙상하게 말랐다는 느낌과 그런데도 옷이 몸에 비해 작다는 거였다. 게다가 목욕도 안 했는지 머리가 떡이 지고 누가 봐도 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선아를 보고 있자니 말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나를 옆방으로 부르셨다. 그게 오늘 새벽에 네 시누이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선아 좀 봐달라면서 여기에 두고 갔어. 라고 하셨대. 분명 가족 여행이라고 하면서 선아만 두고 가다니 무슨 이런 만행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당장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 그 전에 선아한테 얘기를 듣는 게 먼저란 생각에 선아를 불렀다. 하지만 선아는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나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우선 선아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기고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어로 보송보송하게 말려줬다. 그러자 갑자기 선아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밥 먹을 시간, 목욕할 시간이 돼도 엄마가 내 방에서 못 나오게 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 같은 전응아는 필요 없다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 딸은 지아밖에 없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선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선아를 꼭 안아줬다. 외숙모는 선아가 그러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도 선아한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선아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고 남편과 셋이서 같이 지내게 됐다. 제일 먼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러 같이 외출을 했고 옷가게에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힌 후 카페에서 파르페를 먹었다. 집에 가는 길에 게임센터에 들러서 크랜 게임으로 인형을 집는 데 성공하자 선아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선아한테 인형을 주자 내가 이거 받아도 돼? 라면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당연하지 라고 하자 선아는 눈을 반짝이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날부터 선아는 그 인형을 잠시도 떼놓지 않았다. 신우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아와 같이 있으면서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우리 부부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밝은 웃음을 되찾는 선아를 다시 신우이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도 선아랑 쭉 같이 있고 싶어. 신우이한테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 솔직히 누나가 선아한테 하는 건 거의 아동학대지. 우리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2주 후 까맣게 태닝을 한 신우이가 지아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선아가 이 집에 있다고 해서 라고 신우이가 말하자 이어서 지아가 전응아 언니한테는 선물 안 사왔는데 언니는 엄마 딸 아니니까 라면서 어린애가 깔깔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했다. 신우이와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선아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고 나 집에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외숙모가 선아 엄마 하면 안 돼? 라면서 나한테 안겨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신우이는 어머 그럼 너무 좋지. 그런데 애 상태가 어떻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공짜로는 못 주지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너무 열이 받아서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 평생 처음이에요. 돈 달라는 말 같은데 알았으니까 선아는 여기 두고 당장 나가요 라고 퍼부어주고 쫓아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온 후 낮에 신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자 남편이 선아한테 선아야 그 집에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선아는 이제 삼촌하고 외숙모 딸이니까 라면서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날부터 선아는 나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다음 주말 남편이 신우이를 시댁으로 불러서 합의금을 주고 손절한 후 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수속을 마쳤다.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든 신우이는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시아버지도 격노하면서 신우이와 절연했고 우리 모두는 다시는 신우이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신우이와 재회하게 됐는데 13년 후 성인이 된 선아는 음대에 다니면서 프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다. 이미 해외 연주회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장차 기대되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시내 한 홀에서 선아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리게 됐고 나와 남편은 딸아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다. 양자로 입양했지만 선아를 사랑으로 키웠고 선아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돼서 한없이 가슴이 벅찼다. 대기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자 멋진 드레스 차림의 선아가 활짝 웃으면서 반겼다. 딸아이는 국내를 거점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유학이며 해외 연주로 바쁘다 보니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오랜만에 그것도 밖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꽃다발을 받은 딸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나와 남편한테 꼭 안겼다. 그때 청소부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옆을 지나가려고 했고 나는 길을 비켜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쩐지 낯익은 얼굴 같아서 그 아줌마를 계속 쳐다봤다. 그러자 딸아이가 고모다 라고 외쳤다. 웬 고모?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나는 다시 청소부 아줌마를 쳐다봤고 그제야 시누이란 걸 알았다. 시누이는 볼품없게 말라있었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시누이는 불편한 목소리로 역시 너 맞았구나. 포스터 보고 알았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시누이에게 남편이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시죠. 우린 아직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라면서 노려봤다. 그러자 시누이는 도망치듯이 달아났다. 그 후 남편 쪽 친척한테 들은 말로는 시누이는 선아를 양자로 보내고 나서 지아를 전보다 훨씬 더 응석바지로 키웠는데 지아는 점점 더 버릇없고 참을성 없는 아이로 자랐고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이 계속 쪘다는데 워낙 성격이 안 좋다 보니 친구도 하나 없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된 지아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도 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자 시누이 남편이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시누이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했고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이혼 무렵 시누이 부부의 경제력은 자제력을 상실한 지아의 식비며 잡비로 거의 바닥을 찍고 있었고 시누이는 돈 한 푼 없이 지아를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현재 시누이는 청소일을 하면서 지아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결국 그렇게 됐구만. 라고 하면서 기막혀 있다. 앞으로 시누이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지은 죄를 생각해서 지아와 둘이서 고생 제대로 하면서 벌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한테는 사귄 지 1년 된 여친이 있는데 여친에게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계획했고 한 온천 여관을 예약했다. 그 온천 여관은 최근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해서 깨끗하고 보기에도 멋졌고 여친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포즈를 위해 반지를 준비했고 여행 당일 여친과 기분 좋게 출발,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한 온천에 도착, 체크인을 하러 갔다. 프런트에 가서 이름을 말하자 어이없게도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이메일을 체크했고 분명히 이 온천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었다. 내가 예약한 룸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체크인을 했다면서 프런트 담당자도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도 특별한 마음으로 이 온천 여관에 온 거였기 때문에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쪽 사무실에 다른 지배인인가가 나왔고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손님이 그 방에 체크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자 그 직원은 태연한 얼굴로 당신들 같은 하층민 사람들 말고 우리 단골 고객님이 오셔서 내가 먼저 그 방으로 안내했는데 뭐 이제 궁금증 풀렸나? 라고 말했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상도덕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하룻밤에 얼만 줄 알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들어봤어? 지금 그 방에 어마어마한 사모님이 숙박하고 계셔. 니들 같은 흙수저들하고는 숟가락 색깔이 다르다고. 저기 가면 흙수저 신분에 맞는 호텔들 많아.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분수에 맞게 놀아야지.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대. 지배인의 막장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한바탕 할기세였는데
옆에 있던 여친이 됐으니까 그냥 나가자며 내 팔을 잡아 끌었대. 여친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면 오늘 내 계획은 점점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나왔대. 큰맘 먹고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게 꼬일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다른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근처 호텔, 여관을 찾아서 전부 연락을 했지만 관광 시즌하고 겹쳐서 연락하는 곳마다 모두 만실이라고 했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친이 저긴 어때? 라며 손가락을 가리켰대. 내가 검색한 곳은 전부 고급 호텔 아니면 고급 온천여관이었는데 여친이 가리킨 곳은 아주 낡고 오래된 온천여관이었대. 나쁘진 않았지만 처음 예약했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대. 하지만 비행기까지 타고 온 여행지에서 잠잘 곳이 없다니 말이 안 됐고 일단 빈 방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대. 그러자 종업원이 밝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대. 다행히 방이 있었고 드디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 구석구석까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어디를 지나가도 스태프들이 밝게 인사를 건네왔대. 짐을 풀고 잠시 앉아있는데 여관 여주인이 인사를 하러 왔대.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가 아까 그 지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대. 우리 둘은 먼저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대. 이 근처는 경치가 좋기로 유명했는데 노천탕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압권이었대. 온천 후 맛본 요리 역시 일품이었대. 무엇보다 여친이 대만족한 모습이었대. 아까 그 온천 여관에서 체크인 거부당했을 때는 속상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이 여관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를 본 나는 이때다 하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대. 여친은 기쁜 얼굴로 내 청혼을 받아줬대. 그리하여 분노 유발 및 돌발 상황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포즈에 성공하면서 그녀와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대. 다음날 여관 여주인님께 덕분에 정말 잘 쉬고 간다고 인사를 한 후 내년에도 꼭 한번 다시 오겠다고 하자 얼굴 표정이 급 어두워졌대. 그러면서 어쩌면 이 여관이 올해 안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대. 여주인 말씀은 이 여관은 창업 이래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골 고객들 덕분에 여관을 유지해올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대. 우연히 숙박을 하게 된 여관이지만 나와 여친을 맺어준 특별한 곳이란 생각에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관 후기가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 스태프들이 불친절하고 여주인이 별로고 그 맛있는 요리를 맛없다고 하질 않나. 이상한 댓글로 도배된 반면 처음 가려고 했던 열받는 여관은 최고라는 칭찬 일색이었대. 나는 이 얘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대.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여관은 리뉴얼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은 좋은데 스태프들 교육도 안 돼 있고 평판도 나빠서 영업 부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 이유는 아버지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게다가 우연이었지만 그 여관에서 경영이 어렵다면서 아버지한테 투자를 해주실 수 없냐고 타진을 해온 터라 마침 요즘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대.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당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격노하셨대. 그리고 즉각 그딴 회사에는 투자고 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셨고 내가 그 대답을 대신 전달하기로 했대. 다음날 그 여관 지배인이 투자에 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일부러 우리 회사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대.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지배인은 나를 알아보고 기겁을 했대. 아니 네가 여긴 왜? 라고 반말로 묻길래 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럼 선생님이 이 회사의 뭐랄까 네, 생각하시는 거 맞고요. 지난번엔 감사했습니다. 그럼 투자 문제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스스로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고객의 예약을 엄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을 자기 척도에 맞춰서 고른다는 건 양식의 문제죠. 그런 여관에 투자를 한다는 건 무가치하다는 게 저와 아버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제가 몰라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최고급 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최고급 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같이 오셨던 여자분과 꼭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제 결심이 더 확실해지는군요. 고객에 따라서 접객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가 심각한 여간에 투자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후 여친과 묵었던 여관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사한 결과 막말 지배인이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금융기관에도 밀고해서 융자를 못 받게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그 사실을 여관 여주인에게 알렸고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 막말 지배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내가 묵었던 여관이 얼마나 좋은지 친절함과 요리까지 모든 걸 갖췄다고 어필하면서 외관을 조금 손보면 아마도 고객도 늘어나고 경영 회복은 문제없을 거라고 설득하자 아버지도 흔쾌히 투자를 결정하셨다. 이 얘기를 여주인에게 전달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그때 사실 저 앞 고급 여관에서 숙박 거부당하고 나서 완전히 절망 상태였어요. 실은 프로포즈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여친이 이 여관을 보더니 여기로 오자고 해서 왔는데 모든 게 다 좋아서 기분도 다시 좋아지고 프로포즈도 대성공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자 여주인은 고맙다는 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배인이 구속된 후 그 겉만 고급인 여관은 경영난에 빠졌고 순식간에 도산했다. 고객을 차별해서 대접하는 여관이 망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 그 지배인이 돈 많아 보이는 고객을 골라서 고급 객실로 예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고객을 차별하면서 받았으니 망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스태프들의 태도가 최악인 곳에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배인은 2대째였다는데 경영 재능은 1도 없었다는 결론. 대신 우리가 갔었던 여관은 외관을 리뉴얼한 후 스태프와 여주인의 친절한 태도와 맛있는 요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 예상대로 고객 수가 날이 갈수록 늘었다. 나는 여친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는 단골 고객이 됐다. 몇 년 후에는 식구가 늘어났는데 올해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제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하네요. 라고 매년 찾아갈 때마다 여주인은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기뻐해 주신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송이. 남편 한진상과 둘이 살고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결혼 전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했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자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더니 다른 데를 알아본다고 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됐는데도 새로 직장을 구해서 들어갈 때마다 인간관계가 별로다, 일이 재미없다, 불평을 늘어놨고 들어가는 곳마다 이내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이런 사람인 줄 진즉에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후회 막심이었지만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내가 받는 알바비와 통장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결혼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된 남편이 집에 있었고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왜 또? 상사가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업무 얘기를 하잖아. 난 피곤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휴식 시간 다 날아가고 열받아서 주의를 좀 줬거든? 헉! 상사한테 당신이 주의를 줬다고? 당연하지. 상사면 뭐 누가 됐든 상식을 어기면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상사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나도 대들고 싸우고 결국 사표 쓰고 나왔지. 사표를 쓰고 나와? 쥐가 상사면 다야? 전부터 그 자식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너도 알바하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왜 이래 너까지?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풀타임 직장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직장운이 없는 사람이라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이게 벌써 7번째야. 5년 동안 직장을 7번 옮긴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뭘 알아? 당장 사과해. 그러더니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쳤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공포를 느낀 나는 집에서 뛰쳐나왔고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했고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답변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진상 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착한 애가 집에서 폭력을 쓰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불쌍한 내 새끼. 진상이 상사 이름이 뭔지 아니? 네? 너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진상이 말대로 풀타임 직장을 찾아서 남편이 힘들 때 도와야지. 진상이가 원래부터 마음이 여린 애란 건 너도 알지? 어머님. 시어머니의 편협하고 과보호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절망을 느낀 나는 드디어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저축이 필요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풀타임으로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엉망진창이 된 집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방에서 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이기적인 행동들을 생각하자 눈물이 솟았다. 2주 후 운 좋게도 한 회사에서 정사원으로 채용이 결정됐고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편의점을 그만뒀다. 하지만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내 월급만 믿고 직장도 안 구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기로 했다. 내가 수면하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느 날 황당한 발언을 입에 담았다. 나 직장 구했어. 정말? 잘됐다. 월급도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아. 그보다는 당신 적성에 잘 맞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맨날 나만 죽도록 일하잖아. 지금까지 내 월급 덕분에 생활했던 건 다 잊었는지 자기가 직장을 구하자마자 날더러 뻔뻔하다고 하다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다. 여기 사인해. 그게 뭔데? 남편이 내민 것은 헐 이미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였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풀타임 직장 못 구하면 이혼이야. 고수입인 나하고 이혼하기 싫으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일 좀 해. 이제 너한테 내 돈 1원 한 장 안 줄 거니까. 잘 알았어. 남편은 나를 겁줄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사인을 한 이혼 서류를 입수하게 된 게 행운으로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다음날 시청에 가서 바로 접수를 해버렸다.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는데 편의점 점장님한테서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송이 씨. 송이 씨 남편이 우리 가게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잡혔거든.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소매치기요? 점장님 말을 듣고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일단 서둘러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난처해하는 점장님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 당신 어떻게 된 거야? 한송이 씨. 너 잘 왔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시간엔 알바생만 있다고 해서 굿찬스로 생각하고 왔는데 점장까지 있잖아. 순 뻥쟁이고. 뭐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예전에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노리고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이미 남편과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애정이 식어버리고 없었지만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이 범죄에 손을 댈 정도의 최악의 인간이었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이었다. 한송이 씨, 아직 경찰엔 연락 안 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지금 울고 있을 때 얼른 점장님한테 사과 안 해? 경찰에 어서 신고하세요. 당신은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어? 엄마는 왜 찾아? 결혼하고 마누라가 있는데 보호자는 너지? 나 이혼 서류 접수시켰어. 이제 우리 남남이야.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경찰서는 어머님더러 오시라고 해. 이혼했단 거야? 그게 뭐 자다가 봉창이야. 당신이 직접 사인까지 했잖아. 그거 접수했다고. 너 미쳤어? 네 남편 이제 고수입자야. 근데 이혼을 해? 편의점에서 좀도둑질이나 하면서 고수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떤 회사가 소매치기를 고용하니? 나 이미 짐도 다 챙겨놨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야,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점장님, 제가 다음 달부터 고수입자가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 2배, 3배로 변상할게요.
돈이 없는 건 딱 지금뿐이에요. 점장님, 저 사람을 무시하시고 경찰 부르세요. 알았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시어머니가 신변 보증인으로 경찰서에 왔고 남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고 폭풍 오열을. 남편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하게 됐다고 변명을 했는데 무개념 시어머니한테도 그따위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날은 밤새도록 울부짖는 시어머니한테 설교를 들어야 했다. 그 후 남편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연행됐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입사 예정이었던 회사에서 입사가 취소됐다. 나하고 이혼까지 하다 보니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안 되자 시어머니한테 가서 매달렸는데 범죄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단박에 거절당했다는데 마지막 보루인 시댁에서도 거부당하자 밥도 못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 나한테 미안하자, 다시 화해하자 그런 내용으로 몇 번이나 연락이 왔다. 하지만 생활 능력도 책임감도 없고 더구나 좀도둑질이나 하는 인간하고 두 번 다시 말도 섞고 싶지 않았고 주저없이 연락처를 차단했다. 한진상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주인한테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졌고 어디 지방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단기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못 버틴 한진상은 돈이 다 떨어지자 또 물건을 훔치다 걸렸고 벌써 3번이나 체포된 상태다. 물건을 훔치고 잡히고 연행되고 그때마다 경찰서에는 시어머니가 달려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고. 지금은 환청환각 이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나는 전 직장이자 피해를 끼친 편의점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사죄했다. 몇 년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덕에 모두 내 심정을 이해해줬고 오히려 나를 격려해줬다. 편의점 일을 잘 해결하고 퇴사한 후 새 직장에서 정사원으로 일하며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젠 남편 때문에 내 인생에 방해가 될 일도 없었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나는 앞으로 시작될 제2의 인생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자고 힘차게 다짐해본다. 아이들이 잘 자라 성인이 된 올해 약 15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갑자기 출몰한 내 인생 두 번째 황당 사건. 첫 번째 황당 사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혼 사건이다. 나와 전처는 서로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처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를 유도했다. 나는 서로를 좀 더 알고 나서 결혼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어느 날 임신했어 라는 한마디에 당황한 나머지 교제를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지만 프로포즈를 한 후 임신은 뻥이었다면서 혼자 빵 터져서 자백을 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자기가 나한테 프로포즈할 것 같았단 말이야. 그렇게 된 모양이었다. 솔직히 그런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이미 해버린 프로포즈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결혼은 강행됐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 전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오직 여자아이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전처는 장인 장모가 늦게 결혼해서 낳은 외동딸이었다.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엄청 애지중지 자란 타입이었는데 전처가 철이 들 무렵 장인 장모는 이미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래서 전처는 자신은 될수록 젊었을 때 여자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성장하면 자매 같은 사이가 되는 게 꿈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전처가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그것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란성 쌍둥이였다. 전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 앞에 당황해하면서 짜증을 냈다. 나는 출산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출산 후에도 전처의 짜증스러운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애는 나랑 닮지도 않았고 못생겨서 정이 안 가. 딸아이도 남자애랑 같이 태어났다는 게 징그럽고 싫어. 라는 말을 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얼마 전의 일이다. 결국엔 당신 때문에 내가 쌍둥이를 낳은 거야. 당신 유전자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라면서 쌍둥이를 낳게 된 건 전부 내 책임이니까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이혼하자고 했다. 그 후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대화를 갖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상식 있는 분들이라고 믿었던 장인 장모님도 흥분하면서 무개념의 극치를 보였다. 나는 처음부터 20살 간 넘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어. 젊은 혈기에 결혼을 했으니 힘이 넘쳐서 쌍둥이를 만드는 참사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이야. 자네가 내 딸을 좀 더 배려했어야지. 라고 했다. 상처난데 소금 뿌린다더니 날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서로 합의점도 못 찾았고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로 되지도 않는 재산을 나누고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를 전처한테서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이혼이 성립됐다. 친권은 당연히 내가 갖기로 했다. 전처는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설령 친권을 가져가겠다고 했어도 절대 안 넘겨줬을 거다. 하지만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전처와 장인 장모는 나한테 이미 위자료도 줬고 내가 수입도 더 많으니까 양육비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쌍둥이가 태어난 책임도 나한테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종적은 오리무중이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태에는 화가 났지만 그 돈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고 굳이 찾아내려고 내 돈을 거기다 쓰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다. 혹여 찾아냈다가 전처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없는 셈 치기로 했다. 그 후로 나는 쌍둥이를 키우는 싱글파더로 분투해야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초등학교에 갈 정도가 돼서 비교적 수월해졌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딸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요리를 만들었고 휴일이 되면 아들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와 산부자가 낚시를 가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엄마를 찾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았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쌍둥이들은 둘 다 잘 자라줬다. 딸아이는 요리를 잘하고 명랑한 성격의 가정적인 아이로 자랐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아이는 제법 잘생긴 외모가 눈에 띄었다. 두 아이들과 셋이서 나란히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쌍둥이들 얼굴을 다들 한 번씩 돌아보곤 해서 기분이 좋았다. 부모님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문제없이 성장했고 어느덧 딸아이는 전문대에 입학을, 아들아이도 직업 양성학교에 입학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작했을 무렵 성인식이 다가왔다. 딸아이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아들아이는 세련된 정장 차림을. 내 자식들이지만 환하고 예쁘게 잘생긴 두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흐뭇하고 가슴이 벅찼다. 너희들 오늘 보니까 이제 정말 어른 같다. 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준 덕분이지. 앞으론 우리들 세 분한테 열심히 효도할게요. 아빠 기대하세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어떤 중년 여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여자는 전처였다. 오래간만이다. 전처는 살이 엄청 쪄서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처음엔 누군지 몰라볼 뻔했었다. 그리고 아이고 바로 젖었네 라면서 전 장인 장모도 같이 나타났다. 나와 쌍둥이들은 셋이서 동시에 경악. 누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아무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쌍둥이를 만나려고 성인식 행사장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전처는 우리한테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다. 이젠 같이 걸어다니면 시선 좀 받겠네. 창피하기는커녕 어깨뽕 올라가겠어. 우리 딸도 내 예상대로 예쁘게 자랐고 너랑 나랑 페어룩 입고 자매처럼 다니면 딱 좋겠다. 그거 내 꿈이잖아. 라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앞서가면서 아이들 팔짱을 끼고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전 장인 장모도 진짜 인물이 훤하네. 요새 말로 얼짱급이네. 둘 다 길거리 캐스팅인지 뭔지 그런 거 받아도 전혀 안 놀랐겠어. 안 그래? 누가 아니래. 너희들 할머니 기억나니? 그동안 우리 안 보고 싶었어?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게 될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신이 나서 떠드는 걸 아이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처는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마구마구 얘기를 진행시켰다. 내가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내가 낳은 아이들한테도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고 애들 다 커서 키우느라 손이 갈 나이도 아니고 이제 친권은 내가 가져갈게. 당신 수고 많았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때 당신 입으로 아이들 필요 없다고 했던 거 잊었어?
양육비도 내기 싫다고 잠적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래? 나도 속으로는 매일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 그래, 오래간만에 손자 손녀 얼굴 좀 보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똥매너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이혼당한 거야. 알아? 라고 경로. 그에 대해 나는 단체로 까먹으셨어요? 15년 전에 이 애들과 당신들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은 당신들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앞으로 내 자식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애들한테는 엄마가 최고거든? 얘들아, 엄마 말이 맞지? 니들도 엄마가 더 좋지? 그러자 아이들이 착각 좀 그만하세요. 엄마라니? 우리한테는 아빠밖에 없거든요? 100%? 같이 살자니 진짜 어이없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이없고요. 우리한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말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거든요.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세 사람을 완벽 퇴치. 나중에 여러 사람의 정보를 종합해서 따져보니 실은 얼마 전 쌍둥이들이 둘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잡지에 올릴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잡지사 기자는 우리 애들을 커플로 오해했었는데 이란성 쌍둥이라고 설명하자 기자가 더 흥미를 느꼈는지 사진을 여러 장 더 찍었다고 했다. 그 사진이 잡지에 크게 실렸고 그때 이름도 같이 실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처가 그 잡지를 보고 나서 얘들이라면 모델도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랑거리도 되고 덩달아 돈도 따라올 거라고 머리를 굴린 모양이었다.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고 쓰레기 같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대면을 하고 나니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순간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정말 잘 자라줬구나 하고 진심 뿌듯하고 감사했다. 전처 가족들은 그 뒤로 딱 한 번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었는데 아들아이가 곧바로 경찰한테 연락했고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다. 내가 얘들 엄마예요 라면서 소리 질렀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도 이제 와서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그동안의 육아 방치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질타했다. 결론은 무책임 그 잡채. 내 이름은 이강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결혼 3년 차이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나는 결혼 전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고딩 동창인 왕재숙한테서 같이 밥이나 먹자며 연락이 왔다. 왕재숙은 항상 자기가 아쉬우면 연락을 하는 스타일로 남친이 생기면 그날로 연락을 뚝 끊고 잠수 타는 걸로 유명해서 애들이 다 싫어했다. 연락이 온 걸 보니 남친하고 또 헤어졌나 보군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기로 했다. 재숙이가 말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시간에 맞춰서 가자 재숙이는 벌써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고딩 때도 얼짱으로 유명했던 재숙이는 26살인 지금도 여전히 예뻤다. 인정.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근황 체크에 들어갔고 역시나 재숙이는 최근에 남친과 헤어졌다고 했다. 걔는 애는 괜찮았는데 수입이 너무 적은 거야. 그게 불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재숙이가 예전부터 돈 개념이 별로 없는 애였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내가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하자 바로 네 남편은 월급이 얼마야? 라고 훅 들어왔다. 3촌 이라고 말을 꺼내자 뭐? 3천만 원? 깜짝 놀라면서 바짝 얼굴을 들이댔다. 내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어느 회사야? 몇 살이었더라? 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기가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왕재숙은 계속해서 네 남편 회사에 좋은 사람 없어? 나 소개해줘 라고 끈질기게 졸라대길래 할 수 없이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놀러오라고 말을 돌렸다. 일주일 후 우리 집에 놀러온 왕재숙은 남자라도 소개받는 자리에 나온 사람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다. 그러더니 고딩 때부터 주특기였던 여자 하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 친구 왕재숙이라고 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남편이 아, 예,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왕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회사에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재숙이한테 소개해주라고 했더니 독신 중에 여친 없는 직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적당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드릴 테니까 라인 아이디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다. 내가 중간에서 계속 연락 전달하는 것도 귀찮겠다 싶어서 두 사람이 라인을 주고받는 걸 묵인했었는데 그게 큰 실수였던 것 같다. 그 후로 남편은 귀가 시간이 갑자기 매일 늦어졌고 나는 주저없이 남편과 왕재숙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오늘도 늦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물으면 부모님 집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왔어. 라고 요리조리 핑계를 댔다.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왕재숙도 용서가 안 됐고 내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도 똑같이 용서가 안 됐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냈다. 그건 바로 나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 왕재숙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 놀러오는 여유를 부렸다. 남편과 왕재숙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수상한 건 명백하게 티가 났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놀게 내버려뒀다. 그러다 어느 날 재숙이가 놀러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재숙이가 남편을 야릿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봤고 나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비켜줬다. 그러고 나서 거실 문을 살짝 열고 둘이서 하는 짓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두 사람은 키스를. 찬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사진을 찍은 후 태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때 왕재숙의 거만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라니. 그 표정엔 나를 바보 취급하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걸작이었다. 2개월 후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남편과 왕재숙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말을 꺼냈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살짝 심장이 뛰면서 긴장감이 돌았는데 남편이 실은 재숙씨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나랑 이혼해줘. 라고 폭탄 선언을. 설마 임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얼 놀랐지만 나는 이쯤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혼? 임신까지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럼 재산 분여 없이 우리 저금 있지? 그거 내가 다 갖는 걸로 할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동공지진이 났는데 옆에서 왕재숙이 그럼 그렇게 해.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하이스펙 남편을 내가 뺏은 게 됐잖아? 라면서 좋아 죽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동개념이 없는 왕재숙이 재산 분여 없이 어쩌고 하는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 남편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구나 하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준비를 시작했다. 동시에 이사 갈 집을 찾아서 이사 준비도 시작했다. 이사 갈 집을 찾고 난 후 기입을 끝낸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집에서 나왔다. 예상대로 곧바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안 보고 나가는 건 좀 아니지. 나 아직 직장도 못 구했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건데. 라고 징징거리길래 그건 나도 모르지. 우린 이제 남남인데 자기 아이를 가진 왕재숙하고 상의해봐. 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한진상 말로는 역시나 왕재숙은 남편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실직고도 못하고 있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나 뭐라나. 더구나 이혼 조건으로 저금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도저히 생활비를 마련할 대책이 없다고 사정했다. 그렇지만 우리 통장에 있는 저금은 전부 내가 내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실 남편은 나와 결혼한 후 즉각 직장을 그만뒀고 지난 3년 동안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백수로 편하게 살아왔었다. 내가 정사원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에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생충을 자처하는 남편한테 이미 애정은 식을 대로 식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 상태로 이혼을 하면 결국 내가 모은 재산도 법적으로 반은 남편 몫이 될 테고 그게 정말 싫었었다. 그래서 남편이 재숙이와 바람이 난 걸 알았을 때는
황당하고 열이 받으면서도 내 돈을 뺏기는 일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찬스라고 여기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였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고 나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이혼이 성립됐기 때문에 바람 피워줘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진상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선은 왕재숙 모르게 돈을 빌리기로 한 모양이었고 그 돈을 못 갚게 되자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징징거렸다. 그런 한진상한테 나는 냉정하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제야 불륜과 이혼의 무거운 책임이 뭔지 깨닫게 된 건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위자료만은 봐주면 안 될까? 라면서 징징거리는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들 중에 가장 한심하고 모질이 같았다.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인간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 자신마저 한심해질 정도였다. 나는 그냥 이 인간이 싫었다. 위자료는 한진상뿐 아니라 왕재숙한테도 청구했다. 왕재숙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자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뭐야? 웬 위자료? 그리고 진상씨가 백수라니 그게 사실이야? 너 월급 3천만 원이라더니 그거 다 개뻥이었어? 라면서 소리치고 난리. 월급은 한진상이 강원도 본가에 가서 눈 치우고 받은 3천 원이 전부야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네가 멋대로 부풀려서 상상한 거잖아 라고 하자 말이 쏙 들어갔다. 그러더니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백수 아빠가 말이 되니? 다 필요 없어 라고 하길래 지금은 빚도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길래 전화를 끊어버렸다. 착신 거부 및 라인도 삭제해버렸다. 그 후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한진상과 아이를 출산한 왕재숙은 출산 후 바로 직장에 복귀. 한진상은 여전히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집에서 놀면서 왕재숙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생활은 1년도 넘기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혼을. 싱글 마더가 된 왕재숙은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양육비도 못 받으면서. 왕진상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직장도 없이 빚에 허덕이면서 한심하게 살다가 이자도 못 갚고 체납 상태가 계속되자 시댁에도 연락이 갔고 이 사실을 안 시부모님들은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한다. 점점 기댈 곳이 없어진 한진상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댔는데 결국 지금은 어디 외국에 끌려가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재혼도 염두에 두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실하게 체크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있다. 내 이름은 정정혜. 얼마 전 고딩 동창회에서 동창생 한진상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다. 서로 결혼을 생각할 충분한 나이가 된 건 사실이고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자는 말과 동창회에 모였던 다른 친구들의 박수와 환호에 떠밀려 남친이 없던 나는 오케이 해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진 후 진상이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나도 오케이 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타입이었던 나와는 달리 한진상은 고딩 때부터 활달하고 눈에 확 띄고 인기도 있는 타입이었다. 반 애들 반 이상이 연애 경험이 없는 순진한 애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진상이는 여친이 수도 없이 바뀌는 애로도 유명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얼짱이었던 미희와 사귀었던 건 나도 그렇고 애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고백을 받았을 때도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미희에 대해서 물어봤었다. 네 프로포즈에 대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할게. 너 미희랑은 정말 정리된 거야? 네가 많이 좋아했었잖아. 한진상이 얼짱 미희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걸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있었다면 아마 간첩이었을 거다. 한진상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미희랑은 그땐 그랬지만 이미 끝났어. 내가 괜한 말을 꺼내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한진상이 변명하듯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게 미희가 내가 취직에 실패한 걸 보더니 역시 결혼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랑 해야 될 것 같다나 뭐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야 얼굴 잘생기고 재미는 애면 충분하지만 결혼은 아니라면서 못돼 처먹었지? 남친이 자기 속상했던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저 장단을 맞춰줬대. 하지만 미희는 멋내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쇼핑이나 그런데 돈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럼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미희에 대한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대. 그게 나의 유일한 걱정이었으니까. 누구 말처럼 한진상은 경제적 능력이 별로인 건 사실이었지만 나한테 없는 장점이 많았다. 경제력이라면 나한테 있었다. 나는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월급이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었고 진상이와 함께라면 항상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나는 이미 행복함으로 충만해 있었다. 드디어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진상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라는 안내방송만 들렸다. 핸드폰을 꺼놨나? 라고 갸우뚱하면서 조금 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내내 한진상과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주고받지 못했다. 당연히 당황한 나는 진상이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진상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극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결혼식 전날 전화기가 울렸다. 진상이 전화였다. 너랑 결혼 어쩌고 한 거 다 장난이었어. 그렇게 됐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혼자 들떠서 그딴 폭탄 발언을 했다. 뭐래니? 다행이다. 너 별일 없었던 거지. 라는 말이 목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던 찰나에 한진상의 폭탄 발언으로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사라졌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몇 살이 돼야 분위기 파악을 할래? 정정해. 너 옛날부터 분위기 못 맞추고 혼자 뚱하니 겉돌았잖아. 칙칙하게. 진상아. 한진상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 건 처음이었다.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결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자니. 농담도 아니고 뭐야. 우리 결혼식 내일이야. 나도 폭발했다. 나도 내일인 건 알아.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전화를 한 거잖아. 나도 바쁜 시간 쪼갠 거야. 지금 미희랑 신혼여행 계획 짜느라 바쁘거든. 미희? 그 이름이 지금 왜 나와? 헤어졌다고. 그 얘기? 너한테 그거 하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 내가 너랑 사귄다고 할 때도 가만히 있더니 결혼식 날짜 정해졌다니까. 미희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상이 너뿐이야 이러면서 그러더니 혼자서 주저리 미희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 전날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남기고 신부한테 신랑이 전 여친과 다시 화해한 경위를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반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설마 너 내가 너랑 진짜 결혼할 줄 알았던 거? 그건 좀 아니지. 난 다 계획이 있었어. 미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한테 오게 만들려고 잠시 너를 이용했다는 거. 그래, 솔직히 시인한다. 이제 다 이해됐지? 그럼 내일 일은 네가 알아서 취소해. 이만 끊는다. 뭐?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나를 버려두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렇지만 반사적으로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화를 내일 결혼식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설명해야 했다. 물론 하나같이 다들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한진상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결혼식장에도 식을 취소해달라고 연락했다. 다음 날 나는 혼자서 친척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사과를 했다. 모두들 입을 모아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네 편이다 라면서 힘내라고 하셨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진상의 부모님도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결혼식 당일 캔슬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3,500만 원, 전액이 캔슬 수수료로 들어갔다. 하객분들 모두에게 사과를 한 후 흥신소를 찾아갔고 한진상의 불륜 행태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다음은 변호사를 만나서 한진상과 간미희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물론 한진상에게는 결혼식 취소 수수료 3,500만 원도 함께 청구했다.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한진상과 감미희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 밖까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안에서 결혼식 전날 결혼식 취소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멘붕이 와서 놀라 자빠졌는지 얘기하면서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한진상이 나한테 취소하자는 전화를 걸고 있을 때 감미희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두 사람이 같이 나왔다. 여전히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나를 보는 두 사람. 조금의 미안함조차 읽어지지 않았다. 얼마 안 있으면 내용 증명이 도착하겠지만 먼저 말해둘게. 한진상, 너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하고 결혼식 캔슬 수수료 3,500만 원, 합쳐서 6,500만 원을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했어. 그리고 감미, 너한테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어. 두 사람은 수천만 원이란 돈에 놀랐는지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야!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한진상이 소리를 질렀다. 넌 그런 것도 모르니? 하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는 너 같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만 당일 캔슬이 들어오면 결혼식장 입장에선 대단한 민폐야. 캔슬 수수료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고 캔슬 이유가 네가 결혼을 장난삼아서 벌여서니까 당연히 네가 혼자 부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번엔 감미희가 화를 냈다. 대박 황당하네? 이건 너네들이 결혼하려다가 쪽난 거니까 니들 둘 문제인데 왜 상관없는 나한테까지 이래? 넌 이 상황에서 네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니? 니들 둘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 너도 약혼녀가 있다는 거 결혼식이 코앞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아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진상하고 화해한 거 아니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건데 그게 왜 문제야? 걔 황당이네 진짜. 누가 아니래. 네가 지금 불행하다고 막 던지는데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너한테 다시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 절대 못 갈라나. 너 완전 유치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목소리만 키우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 가리면 되잖아. 내가 강수를 두자 두 사람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것 정도는 아는 것 같았다. 한진상과 감미희의 장난질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한진상과 감미희 부모님까지도 이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니셨고 누가 욕해도 자기 자식 편을 들지 않았다. 한진상과 감미희 가족이며 친구, 지인들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혼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며칠 사이 초췌해진 두 사람은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좀 해줘.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제발. 나도 진상이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지금 완전 멘붕이야. 우리 살릴 사람 너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6,500을 나 이런 돈 없는 거 정혜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잖아. 그래 보통 사이는 아니지. 그리고 다 떠나서 너랑 우리 둘 고딩 동창이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아니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빵 터지고 말았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럴 땐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 찾아갔어야지. 대출이라도 해서 지불하면 끝나는 건데? 라고 한진상 흉내를 내면서 가볍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학교 다닐 때처럼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현재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다. 마치 고딩 때처럼 말이다.